최근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모두 폭락했는데 8월 5일에는 한국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는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로 20분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인데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막 매도를 하거든요.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 주가는 더 빠르게 폭락하게 되죠. 거기에 두려움을 느껴서 또 매도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을 패닉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닉셀을 막기 위해서 20분간 거래를 정지시켜 놓고 잠깐 머리를 식히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까지 코스피는 6번, 코스닥은 10번이 발동되었는데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발동합니다.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8% 이상 폭락을 하고 1분간 유지될 경우에 발동이 돼요. 마이너스 8%로 빠졌다고 바로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 발동일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코스피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발동이 없다가 2020년 코로나 장과 이번에 발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 초기에는 발동이 없다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이어서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2016년, 2020년, 2024년에 발동을 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있었던 14번의 서킷 브레이커를 모두 경험했는데요. 먼저 최초의 발동이었던 2000년 4월 7일인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이틀에 걸쳐서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27%로 더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00년이라고 하면은 IT 버블이 꺼지고 있을 시기죠. 그리고 그해 9월 18일 날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해서 10%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또 마이너스 6%로 상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해인 2001년 9월에도 발동을 하는데요. 이때는 하루 만에 5% 정도 반등이 나왔고 살짝 횡보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77%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2001년도면 IT 버블 붕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장이 펼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2006년 1월인데요. 코스닥에서 최초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때였고 발동 이후에 며칠간 15%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9.5%로 발동일보다 더 주가가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2007년 8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리먼 사태가 시작되는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며칠 만에 11%가 반등을 했고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줄곧 엄청나게 급락을 하다가 2008년 10월 달이 되는데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하락의 정점이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9%를 더 하락했고 그 다음 날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는데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10%의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야 단기적으로 30%의 반등이 나왔죠.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하락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는 6개월 동안 62%의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틀에 걸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요. 이날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이후 주가가 살짝 반등하다가 추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나서 며칠 만에 15%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11%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2016년 2월 달에도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고 이틀 만에 6%의 반등이 나왔고 6개월 이후에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피가 2020년 3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데요. 이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함께 발동을 했는데 코로나 폭락장 때였죠. 서킷 브레이커가 처음 발동하고 6%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하루 만에 6%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폭락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첫 번째 발동한 이후에 6% 정도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 발동했을 때는 며칠 만에 17%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6개월 이후에 66%의 상승을 보였네요. 이번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만에 6% 정도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 정도 만에 6%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단기적으로 5% 이상의 반등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 레버리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가지고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오만 브라더스 사태였죠. 금융위기 폭락의 정점이었을 때는 서킷이 걸린 이후에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틀 연속 서킷이 연달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10% 나왔죠. 이 당시에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5%였는데 두 번째 날 서킷이 걸릴 때 전 종목
종목 중에서 절반이 하한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포가 엄청나게 심각했던 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먼 브라더스 폭락을 겪으신 분들은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 걸려도 별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안정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2000년 초반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 단기적인 반등을 먹고 나오는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무조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몰빵해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혹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에 정점을 찍었다면 이후에 상승장이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저가에 매수한 게 될 거거든요.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고 무조건 하락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후의 추세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